교화 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해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해수 말 그대로 바닷물이죠. 바닷물의 특징을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갑자기 대기과학을 하다가 갑자기 해양학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대기와 해양은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원의 이름이 대기와 해양의 변화죠. 그 둘이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수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이제 뒤에서는 중단원 다음 단원에서는 대기와 해양이 연결되는 전체적인 지구의 그런 케이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지구 스케일에서. 먼저 어쨌든 해수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수, 바닷물의 특징 중 첫 번째가 바로 염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염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염분이란 무엇이냐?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땐 그냥 소금기가 있는 게 염분이죠. 근데 우리 과학적으로는 해수 1kg 속에 염류가 얼마나 들어있냐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바닷물에서 소금이 몇 g이나 들어있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염분의 단위를 보면은 g/kg이에요. 해수 1kg당 얼마의 염류가 g이 있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는 얘를 PSU라는 단위를 씁니다.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퍼센트와 비슷하지만 퍼센트가 아니에요. 퍼밀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왜냐하면 퍼센트라는 건 100분의 1 이렇게 백분율을 나타낼 때가 퍼센트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건 지금 킬로그램당 g이에요. 1kg은 1000g이잖아요. 즉 얘는 1000분의 1 단위예요. 즉 이건 1000분율입니다. 1000분율이기 때문에 퍼센트에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퍼밀이라는 단위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건 이 퍼밀이라는 단위예요. 그리고 이 퍼밀과 PSU는 같은 단위입니다. g/kg도 같은 단위고요. 자, 여러분 바닷물들 먹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수영하다가 바닷물 먹으면 짜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서해랑 동해의 염분이 똑같은가요? 둘 다 똑같이 짜든가요? 혹은 해외여행 가본 친구들 해외에 있는 바다의 염분이 똑같이 짜든가요? 아니에요. 어디 바다든지 염분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디는 굉장히 짜고 어디는 좀 덜 짜고 이렇게 염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염분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염분을 이루고 있는, 즉 바닷물을 이루고 있는 성분들은 비율이 일정하게 섞여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염분은 다르지만 그 바닷물에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상대적인 비율은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바다는 35 PSU의 염분을 갖고 있었고요. 어떤 바다는 30 PSU의 염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소금 성분이 있겠죠. NaCl일 거예요. 이 NaCl의 비율을 보니까 여기에는 27.21g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35 PSU일 때는. 그럼 30 PSU일 때는 얼마가 들어있었느냐? 이걸 따져봤을 때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상대적 비를 따져주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5 PSU일 때 27.21이었으면 30 PSU일 때는 X다 라고 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하면 X가 몇인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 숫자는 틀림없이 27.21보다 작을 겁니다. 하지만 35일 때의 비율과 30일 때의 비율로 따졌을 땐 같은 거죠. NaCl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 뭐 황이라든지 뭐 규소라든지 기타 등등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건데, 영양분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을 텐데 이런 원소들이 갖고 있는 비율 자체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분이 높아도 아무리 염분이 낮아도 그 비율 자체는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염분비가 일정함에 불구하고 염분이 지역마다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염분 변화의 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염분이라는 게 지금 해수 1kg당 염류의 g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해수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따져보면 순수한 물에다가 염류가 섞인 거 그 자체가 해수예요. 그거 분의 염류의 양을 따진 겁니다. 즉 만약에 염분이 34 PSU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물 1000분의 염류 34가 아니라 물 966에 염류 34분의 염류 34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1000분의 34에서 34 PSU가 나오니까. 자, 그럼 이런 염분이 변하려면 결국엔 뭐가 변하면 되냐면 둘 중 하나가 변하면 돼요. 염류가 변하든가 물이 변하든가 둘 중 하나가 변하면 염분이 변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결국 염분 변화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로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물이 증발이 많이 되면 물이 줄어들 거예요.
반면에 강수가 많아지면,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커지니까 염분이 작아지게 되겠죠. 덜 짜진다는 거죠. 물을 섞으면 덜 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염분 변화의 요인 첫 번째로 잡는 게 증발량과 강수량을 모두 고려한 것. 그거는 우린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만약에 이 차이가 플러스라면, 즉 플러스라는 소리는 앞에 게 크다는 거죠. 즉 증발이 강수보다 많다면은 이때는 염분이 높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조건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바로 강수는 적고 증발만 많을 때, 날씨가 맑아야겠죠. 이때는 바로 고기압일 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마이너스일 때, 즉 강수량이 많을 때죠. 강수량이 많을 때면 염분이 틀림없이 작아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염분이 작아지는 이때가 바로 언제냐? 비가 내리려면 상승기류여야 되죠. 저기압일 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직 대기대순환을 배우지 않았지만 위도별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주로 저기압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과 고기압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도에 따라서 증발량과 강수량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지금 위도 0도 부근에서 지금 증발량은 적고 강수량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걸 이용해서 증발량 빼기 강수량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아래 그래프처럼 나오게 돼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요 점선을 따라가면 되죠. 요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큰 곳, 플러스인 곳은 바로 염분이 높은 곳이고,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작은 곳, 이곳은 바로 염분이 낮은 곳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냐? 적도 부근과 60도 부근, 여기죠. 적도 부근과 위도 60도 부근, 이 부분은 지금 염분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즉 강수량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럼 역으로 유추해보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가 저기압이 많이 발달하는 저압대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배웠으면 여기가 저압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배우겠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은 대기대순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대순환은 2학기 처음에 배웁니다. 2학기 시작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보니까 염분이 낮게 나온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 여기는 저압되구나, 이렇게 역으로 유추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위도 30도 부근을 보니까 위도 30도 부근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염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염분이 높은 이유는 바로 증발량이 많다는 뜻이 되고, 그 말은 여기가 바로 고기압이 발달하는 고압대구나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염분 변화의 요인 첫 번째였어요.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두 번째 요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 바로 빙하의 영향이에요. 빙하의 영향. 빙하가 얼음이죠. 얼음덩어리. 이 얼음덩어리가 많이 얼면, 즉 결빙이 많아지면은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얼음으로 얼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염분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얼음이 녹으면, 해빙이 되면 물이 충분히 들어오는 거죠. 강수량이 많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염분기가 줄어들어요. 염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육수의 영향이 있어요. 강물의 영향. 바다에서도 강과 만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물이 떠내려오는 부분. 거기는 계속해서 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즉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염분 분포를 보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인 곳은 염분이 높은 곳이에요.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염분이 낮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 요런 데가 높은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아까 고압대 부분 위도 30도 부근이에요. 고압대 부근은 지금 염분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위도 30도 부근 여기죠. 여기 요 라인은 염분이 전체적으로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압대 부분은 아까 적도랑 위도 60도 부근이랬어요. 자, 보면은 여기 딱 봐도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염분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안가와 바다 한가운데를 따져보면 이 해안가보다 바다 한가운데가 좀 더 염분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강물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건 조금 응용인데요. 지금 보면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죠? 어딘지 위치. 여기가 대서양이죠. 그리고 여기 태평양이에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비교했을 때 대서양이 좀 더 염분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대서양 옆에 유럽이 있죠. 유럽에서 그 지중해에서 나오는 그 바닷물이 염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대서양 부분이 염분이 높습니다. 지중해가 염분이 높은 이유는 또 그 주변에 있는 암석들에서부터 이제 녹아 내려오게 되는데, 걔네들이 염분기가 많기 때문이겠죠. 수능 볼 친구들은 이런 내용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해수의 특징으로 해수의 용존기체를 보겠습니다. 용존기체라는 건 말 그대로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즉 녹아있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물 안에 산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기체 성분들이 녹아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기체의 용해도를 좀 알아야 돼요. 아마 중학교 때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화학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조건이 있어요. 용해도가 증가한다는 건 기체가 잘 녹을 수 있는 조건이죠. 무엇이냐? 바로 첫째로 수온이 낮아야 돼요. 차가운 물에 더 잘 녹는 거죠. 그 다음에 수압이 높아야 됩니다. 압력이 크면 더 잘 녹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염분이 낮아야 됩니다. 염분이 많이 녹아 있으면은 기체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야 기체가 들어갈 공간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탄산음료 생각하면 되죠. 탄산음료 속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데 차가워야 맛있죠. 그리고 뚜껑을 잘 닫아야 맛있어요. 그게 바로 수온과 수압의 조건이었던 거죠. 자, 그럼 해수의 용존 기체도 저 기체의 용해도 조건에 맞으면 용존 기체가 많아지는 거고, 맞지 않으면 용존 기체가 적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수심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존 기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농도 변화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서는 위에는 용존 산소의 농도가 나와 있고 아래는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산소의 농도부터 한번 봐볼게요. 파란색 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층부에서 대략 100m 정도까지, 표층에서 100m 정도까지는 따져보면은 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아요. 그죠? 용존 산소의 농도가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는 식물들이 있죠. 바다에 사는 식물들이 있잖아요. 초록 식물들. 걔네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대기랑 맞닿아 있죠. 지표면에 있잖아요. 그 해수면이 닿아 있으니까 대기랑.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기 중에 있는 O2, 산소가 용해가 됩니다. 여기에 녹아요. 그래서 이쪽은 용존 산소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m에서 1000m 정도 갈 때쯤 되면은 지금 점점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부분까지 오면 이제 식물들이 별로 없어요.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합성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광합성이 안 이루어지는데 식물들이 호흡은 해요. 호흡을 하면은 산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산소가 소비만 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사체들이 분해가 됩니다. 사체가 분해될 때, 즉 산화되는 거죠. 그럴 때 산소를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0m에서 1000m 사이에는 산소 소비밖에 없기 때문에 용존 산소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심해로 가게 되면, 자, 여기 심해로 가면 점점 용존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많진 않지만 조금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심해에는 생물이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생명체 수가 거의 없죠. 생명체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하는 애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우게 되겠지만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이쪽을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물들은 밀도가 커가지고 깊이 들어가는데 걔네들이 아주 저 심해까지 퍼지게 돼요. 그럼 극지방에 있는 차가운 물들은 차가운 물이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높겠죠. 걔네들이 산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산소를 갖고 와서 여기 깊은 곳에는 산소의 양이 다시 조금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용존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한번 봐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변화를 보면은 표층부는 지금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죠? 표층부는 농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는 바로 이산화탄소가 아까 산소 얘기할 때 얘기했죠. 광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줄어들고 산소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작아요. 그런데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이산화탄소는 꾸준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일단 깊어지면은,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은 광합성량이 줄어들게 되죠. 생명체가 줄어들어서 광합성량이 줄어들고 호흡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방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다가 플러스로 수압이 굉장히 높아져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압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자, 표층부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랑 따져보면 뭐가 더 양이 많죠? 자, 우리가 그냥 그래프만 봤을 때 왠지 이산화탄소가 더 적고 산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표층부를 따져보면은 산소가 훨씬 적습니다.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자, 왜 그러냐? 산소는 위에 거를 읽습니다. 위에 거를 읽으면 여기는 대충 7.5 ppm 정도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아래 거를 읽어야 돼요. 아래 거를 읽어보니까 90 ppm이에요. 즉 이산화탄소가 훨씬 양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